고아 모파상. 일찍이 수르스 양은 몹시 딱한 처지에 있는 그 소년을 양자로 삼았다. 그때 그녀 나이 36이었고 불구자였기에. 관로 속의 설명입니다. 어렸을 때 하녀의 품에서 기어나와 벽난로 속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얼굴에 무서운 화상을 입어 외모가 끔찍해졌다. 불구자였기에 절대 결혼하지 못하리라는 것이 결정적인 이유였다. 그녀는 돈도 좀 있고 해서 시집을 가려 하지 않았다. 이웃에 살던 임신한 과부가 해산을 하다 동전 한 푼 남기지 않고 죽고 말았다. 수르스 양은 갓난애를 거두어 젖을 먹이고 길러 학교 기숙사에 보냈다가 14살이 되자 집으로 데려왔다. 텅 빈 집에 자신을 생각해주고 돌봐줄 사람을 두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노후에 마음을 붙일 사람을 갖기 위해서이기도 했다. 그녀는 렌에서 4킬로 떨어진 시골의 조그만 자기 집에서 살았다. 그리고 하녀 없이 손수 살림을 했다. 이 고아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생활비가 2배 이상으로 늘어서 세 사람이 먹고 살자면 그녀에게 들어오는 3,000프랑으로는 충분치 못했기 때문이다. 부엌 일은 그녀가 손수했고 심부름 갈 일이 있으면 아직은 정원이나 가꾸는 그 꼬마를 보냈다. 그는 온순하며 수줍음이 많고 조용하며 부드러운 성격이었다. 그래서 그녀의 추앙꼴에 놀라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자기를 포옹해 줄라 치면 그녀는 한없는 기쁨과 새로운 희열을 맛보곤 했다. 그는 그녀를 아줌마라고 부르며 어머니같이 따랐다. 저녁 때면 그들은 불가에 같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소년에게 맛있는 것들을 마련해 주었다. 포도주를 데우고 빵을 한 조각 석쇠에 구웠다. 이것은 잠자리에 들기 전 먹는 재미나고 간단한 밤참의 하나였다. 때로는 그를 자기 무릎 위에 앉히고 달콤하고 열에 들던 말을 그의 귀 속에 속삭이면서 마구 애무하기도 했다. 나의 어여쁜 꽃, 나의 아기 천사, 나의 귀여운 천사, 나의 둘도 없는 보석이라고 그를 불렀다. 소녀는 이 늙은 처녀의 어깨에 머리를 대고는 그녀가 하는 대로 가만히 있었다. 그는 15살이나 되었지만 아직도 연약하고 체격이 작으며 약간 병생마저 있었다. 이따금 수르스 양은 자신의 유일한 가족인 그를 데리고 친척이라 할 수 있는 렌의 어느 마을에 시집가 사는 두 사촌 언니를 만나러 가곤 했다. 두 여인네는 재산 상속 때문에 그 아이를 양자로 삼은 것을 늘 원망스럽게 생각했다. 그러나 그네들은 그래도 그녀의 상속을 균등하게 분배한다면 3분의 1은 자기들 몫이라는 희망을 아직 버리지 않았으므로 어쨌든 그녀를 헌연히 맞아주었다. 그녀는 소년에게 마음을 쏟노라면 언제나 아주 행복했다. 그녀는 그의 정신을 윤택하게 만들어주고자 책을 사주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독서하기 시작했다. 그러고 나서부터는 저녁에 그가 그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무릎에 올라가지 않게 되었다. 그는 벽난로 한 구석 작은 의자에 어젓이 앉아 책을 펴고 있었다. 그의 머리맡 시른가에 놓인 등불이 그의 곱슬곱슬한 머리카락과 이마의 포동포동한 살결을 비추었다. 그는 움직이지 않고 눈도 들지 않고 아무런 몸짓도 없이 그 책 속에 있는 재미나는 이야기에 온통 빠져들어 정신없이 읽었다. 그와 마주 앉은 그녀는 그를 열심히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그가 책에만 정신이 쏟는 것이 놀라운 한편 샘도 나서 눈물마저 걸성였다. 그녀는 그가 머리를 쳐들고 자기를 포옹해 주길 바라면서 이따금 귀여운 아가 피곤하겠구나 라고 말을 건넸다. 그러나 그는 대답조차 없었다. 듣지도 못했고 그 말의 뜻은 더더욱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는 책장에서 읽은 것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이태 동안 그는 셀 수 없이 많은 책을 독파했다. 그의 성격도 변했다. 그러고 나서는 수르스 양이 먼저 그에게 돈을 주던 옛날과는 달리 여러 차례 그가 돈을 요구했다. 항상 돈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탓에 마침내 그녀는 거절하게까지 되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일정한 선을 그어놓고 돈이 필요하다면 어디에 필요한지 타당한 이유를 듣지 않고는 돈을 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애원하다시피 해서 그녀로부터 또 상당한 금액을 얻어냈다. 그러나 며칠 후에 다시 돈을 달라고 졸라대었고 그녀는 엄격한 태도를 끝내 굽히지 않았다. 그랬더니 그는 단념하는 태도를 보였다.
전과 같이 조용해지고 몇 시간이든 꼼짝하지 않고 앉아있기를 좋아하며 눈을 아래로 깔고 몽상에 잠겼다. 그녀가 묻는 말이나 겨우 그것도 짤막하고 분명한 몇 마디 말로 대답할 뿐 이제는 수르스 양과 이야기가 없었다. 그러나 그는 그녀에게 예의 바르게 대했고 정성이 지극했다. 하지만 그녀를 포옹해주는 일은 결코 없었다. 이제는 저녁에 벽난로 양편에 움직이지 않고 조용히 마주 앉아 있노라면 때로는 그가 무섭게도 보였다. 숲속의 어둠 같은 무시무시한 정적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그녀는 생각의 장이 그를 일깨워 무엇이든 아무 이야기라도 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이제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듯이 보였다. 그래서 계속해서 대여섯 번 이야기를 해도 한마디 대꾸도 듣지 못하면 힘없이 초라해진 이 여인은 무서움에 들었다. 왜 그럴까? 속을 보여주지 않는 저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담겨 있을까? 그와 함께 그렇게 2-3시간을 마주 앉아 있을 때면 그녀는 미칠 듯 괴로웠고 마침내 시골로 도망가서 말없이 언제까지나 마주보는 일을 피해버렸으면 또한 의심할 여지 없이 막연한 어떤 위험, 그러나 그녀에게 직접 느껴지는 이 위험을 피했으면 싶었다. 그녀는 혼자서 종종 울었다. 왜 그럴까? 그녀가 무엇인가 원하는 표시를 하면 그는 그것을 군소리 없이 해주었다. 그녀가 시내에 가볼 일이 있다고 하면 그는 즉시 갔다 왔다. 그녀는 이렇다하게 그에게 불평할 것이 없었다. 그러나 한 해가 또 지났다. 그리고 이 젊은이의 마음에는 새로운 변화가 생긴 듯 했다. 그녀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눈치챘다. 어떻게 바뀐 것일까? 어떻게든 바뀌었다. 그녀는 자기 생각이 틀리지 않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이 이상한 소년의 알 수 없는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다고 꼬집어 말할 수는 없었다. 그녀에게는 그가 갑자기 어떤 결심을 하느라 여태까지 머뭇거리던 사람처럼 여겨졌다. 어느 날 저녁 이제껏 그녀가 보지 못했던 유별나게 응시하는 시선에 부딪히자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그 후 그는 줄곧 그녀를 응시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를 쏘아보는 이 차가운 눈길을 피해서 몸을 숨기고 싶어졌다. 며칠 저녁 내내 그가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래 그녀가 망설이던 끝에 용기를 내어 이렇게 말을 아치면 그때만 고개를 돌릴 뿐이었다. 아가야, 나를 그렇게 쳐다보지 마라. 그때는 그가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등을 돌린 그녀는 다시 자기를 쏘아보는 그의 눈길을 느꼈다. 그녀가 어디를 가나 그는 끈덕진 시선으로 그녀를 뒤쫓았다. 때로는 조그만 정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그가 마치 매복 중인 병사처럼 덤불 속으로 숨는 것을 그녀는 보았다. 또는 그녀가 집 앞에 앉아 양말을 손질할 때면 그는 채소밭을 파헤치면서 줄곧 흉측하고 끈질긴 눈길로 그녀를 노려보곤 했다. 그녀가 이런 말을 해보았지만 아무 소용도 없었다. 얘야 왜 그러니? 너는 3년 전에 비해 너무도 달라졌단다. 나는 너를 모르겠어. 너가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해봐라 제발. 그는 언제나 같은 태도에 조용하고 지친 어조로 말했다. 난 아무 생각 없어요 아줌마. 그러나 그녀는 그런 말에 맞서면서 호소했다. 아 얘야 대답 좀 해보렴. 내가 말을 하면 대답을 해줘. 너가 나를 얼마나 슬프게 하는지 안다면 언제나 내 말에 대답을 해주련만. 그리고 그렇게 나를 바라보지는 않으련만. 괴로운 일이 있니? 내게 말해봐. 잘해줄게. 그러면 그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지친 태도로 자리를 떠났다. 분명히 말씀해두지만 저는 아무 일 없어요. 그의 모습은 어른이 되었지만 아직도 어린 티가 나는 것이 크게 성장한 것은 아니었다. 그의 모습은 실팍에서나 덜 채워진 것 같았다. 그래서 그는 불완전해 보였고 발육이 좋지 못한 편으로 잘 다듬어지지 않았으며 알 수 없는 비밀을 지닌 사람처럼 불안해 보였다. 그는 속을 통 드러내지 않아서 꿰뚫어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그 속에서는 정신적으로 위험한 어떤 일이 부단히 일어나고 있을 것 같았다. 수르스 양은 그런 것을 모두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고민 때문에 잠이 오질 않았다. 무시무시한 공포와 몸서리 쳐지는 악몽에 그녀는 사로잡혀 있었다. 그녀는 무엇을 겁내는 것일까? 그녀도 전혀 알 수 없었다. 어두움도 저 벽들도 하얀 커튼을 통해 창문으로 달빛에 비치는 것들 온갖 것이 다 무섭기만 했다. 특히 그가 무서웠다.
왜 그럴까? 그녀는 무엇을 불안해하는 걸까? 그녀는 그게 무엇인지 알까? 이렇게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었다. 그녀는 어떤 불행이, 무시무시한 불행이 자신을 위협하고 있다고 굳게 믿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침 몰래 집을 나와 시내의 사촌 언니들을 찾아갔다. 그녀는 그들에게 숨찬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그네들은 그녀가 미쳤다고 생각하고 진정시키려고 애를 썼다. 그녀가 이런 말을 했다. 언니들도 참, 그 애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를 어떻게 쳐다보는지 알아요? 나한테서 전혀 눈을 안 떼요. 이따금 하도 무서워서 나는 사람 살리라고 외치고 또 이웃 사람이라도 부르고 싶을 지경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들에게 말해본데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애는 나를 쳐다보기만 할 뿐인데. 때로는 난폭하기도 하니? 무뚝뚝하게 대꾸할 때도 있어? 두 여인이 물었다. 그녀가 다시 말을 이었다. 아니, 결코 그렇지는 않아. 내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해. 일도 잘하고 요즘은 집 안 정돈도 잘한다오. 그런 점에서는 무서울 것이 없어요. 하지만 정말 틀림없이 그 애는 속으로 무엇인가 생각하고 있어요. 난 더 이상 지금처럼 시골에서 그 아이와 단둘이 지내고 싶지 않아. 그 말을 듣고 놀란 그네들은 그녀에게 사람이란 서로 틈이 벌어지기 마련이고 속을 알 수 없는 법이라고 일러주었다. 또 그녀에게 그녀의 걱정과 계획을 비밀에 붙여두라고 타이르면서 그렇게 되면 그녀의 상속이 몽땅 자기들에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내에 와서 살겠다는 것을 말리지 않았다. 그네들은 그녀의 집을 팔아서 자기들 가까이 다른 집을 구하는 것을 도와주겠다고까지 약속했다. 수르스 양은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몹시 정신이 산란하여 조그만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고 조그만 마음이 언짢아도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두 번째로 사촌들과 이야기를 하고 돌아와서 이제는 이처럼 왜 따로 떨어져 살지 않기로 굳게 결심했다. 그녀는 마침 시 변두리에 자신에게 알맞은 자그마한 집 한 채를 구해서 남모르게 샀다. 어느 수요일 아침에 매매 계약에 서명하고 수르스 양은 그날 온종일 이사 준비에 골몰했다. 그녀는 저녁 8시에 집에서 1km 떨어진 곳에서 지나가는 역마차를 잡아 타고는 언제나 마부가 내려주는 그 자리에서 멈추게 했다. 마부가 말을 채찍질하며 외쳤다. 안녕히 가세요. 수르스 양, 안녕히 주무세요. 그녀가 멀리 가면서 대답했다. 안녕, 조제프 영감님. 그 이튿날 아침 7시 30분쯤 마을에 편지를 가져오는 우편 배달부가 큰 길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철도 건널목에서 아직도 핏물이 괴어있는 웅덩이를 눈여겨보았다. 그는 생각하기를 저런 어떤 주정꾼이 코피를 흘린 모양이지 했다. 그러나 10발자국쯤 더 가서 또 피 묻은 손수건을 하나 보았다. 그는 그것을 집었다. 오리 가는 천이었다. 놀란 우체부는 무언가 이상한 것을 볼 것 같은 느낌에 도랑으로 가까이 갔다. 수르스 양이 저 아래 풀밭에 목에 칼을 맞고 쓰러져 있었다. 1시간 후 경관들이며 예심 판사며 여러 당국자들이 그 시체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추측을 했다. 정언하려는 호출을 받은 두 친척은 와서 이 늙은 처녀가 불안해하던 것과 최근의 계획을 이야기했다. 그 고아가 구속되었다. 그를 양자로 입양한 그녀가 죽은 다음부터 그는 종일 울었다. 적어도 겉으로는 몹시도 슬픔에 잠겨 있었다. 그는 11시까지 카페에서 저녁 시간을 보냈다고 증명했다. 11사람이나 그를 카페에서 보았고 그곳을 떠날 때까지 같이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역마차의 마차꾼은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피살된 여인을 집에 내려주었다고 주장했다. 범죄는 10시가 훨씬 지난 시각에 큰 길에서 집까지 가는 길에서 일어난 것 같았다. 피고는 무죄로 석방되었다. 렌의 공직일에게서 나온 벌써 오래전에 해둔 유언장에 의하여 그가 유산 일체를 상속받게 되었다. 그러나 그 지방 사람들은 그를 여전히 의심해서 오랫동안 멀리했다. 사람들은 죽은 그녀의 집이었던 그의 집을 저주의 대상처럼 여겼다. 길에서 그를 보면 피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가 너무나 선량한 어린이같이 보이는 데다가 어찌나 친절하게 굴었는지 사람들은 차차 그 무시무시한 의심을 잊어갔다. 그는 너그럽고 상냥했으며 남들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나 최대한 겸손하게 일러주었다. 웃음을 띠고 늘어놓은 능란한 말솜씨로 해서 그의 예상대로 사이가 원만해져
돌아온 첫 번째 사람들 중 하나가 공정인 라모스였다. 그는 어느 날 저녁 세무서원 집에서 열린 만찬석에서 큰 소리를 쳤다. 말을 잘하고 언제나 기분이 좋은 사람은 양심상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없습니다. 이 말에 가슴이 찔린 동석자들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사실 그가 자기의 생각을 알려주기 위하여 거의 반강제로 그들을 붙들기도 하고 또 그들이 그 집 뜰 앞을 지나노라면 끌다시피 하여 들어가자고 하고 또는 입담이 경찰서장보다도 거침없고 하도 이야기를 잘하는 명랑한 성격이라 그에 대한 반감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으면 언제나 웃음을 참을 수 없게 되는 그 사내의 기나긴 이야기들이 새삼스럽게 머리에 떠올랐다. 이렇게 해서 그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되었다. 그는 지금 자기가 사는 업의 업장으로 있다.